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가장 큰 경제 현안이라면 단연 고환율이 꼽힐 만큼 환율 변동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오늘 정부도 환율 불안에 대응하겠다면서 외환 수급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자체 태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밝혔죠.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꾸려진 TF에서는 수출기업과 증권사 또 국민연금 등을 대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대책 살펴보고요. 이번 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으로 환율이 안정될지 환율 전망 해보겠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이 무려 38.8%로 일반 가입자들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정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회초년생의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 법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그 금리 결정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단 네. 우리 국내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금리 결정을 앞뒀기 때문에 시장 내에 좀 경계감이 팽배한 모습이었고요. 네. 그래도 뭐 장 후반에는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27% 하락했습니다. 4,143.55에 코스닥은 0.38% 상승했습니다. 네. 931.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또 선물에서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제한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간만 미국 뉴욕 증시도 FOMC 즉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경계감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지금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내년 금리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분위기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런 경계감, 불안감 등이 이제 뒤섞이면서 지수는 좀 장중 내내 갈팡질팡 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총 상위주들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고요. 조선과 방산 섹터는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원인이기도 했던 그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네. 중국 수출을 허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에 대한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H200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불될 것이다. 이건 이제 일종의 세금으로 낸다라는 뜻이고 이 세금이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H200 칩은 상당히 고사양의 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엔비디아가 공급하기로 한 블랙웰 칩보다는 한 세대 뒤처져 있는 칩이긴 한데 네. 기존에 중국에 수출을 허용했던 칩은 H20이라는 저사양 중국향 칩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출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네. 고사양인 거죠. 고사양 칩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수출 통제 규정을 그때 도입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걸 계속 이어가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H 시리즈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계속해서 걸어왔거든요. 네. 중국도 이런 미국의 첨단 칩 수출 제한에 반발을 해서
히토류 같은 광물 수출 통제를 보복성으로 걸어서 이게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따라서 이번 수출 허용은 미중 간 지금 최종적으로 무역 합의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좋은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엔비디아가 칩 수출을 허용받음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업체들도 다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HBM 공급이 확대되는 등의 여러 가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H200 칩 수출이 허용이 됐지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그에 준하는 칩 수출 허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그 쿠팡 이용자 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데이터 테크 기업 IJ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요, 지난 6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594만 74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했던 게 지난 1일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200만 명 넘게 줄어든 수치거든요. 네. 정보 유출 공지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시작한 게 지난달 29일부터였고 이후 사흘 연속 이용자 수가 확 늘어났다가 네. 나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인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공지된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뭐 로그인 비밀번호 확인 혹은 회원 탈퇴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쿠팡 앱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이제 정말로 쿠팡 회원을 혹은 탈퇴하거나 사용을 하지 않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쿠팡을 이탈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가 쿠팡의 경쟁사들로 옮겨가면서 이커머스 전체 업계에 판도 변화를 일으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쿠팡의 이제 경쟁 업체들이라고 하면 뭐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G마켓, 11번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런 곳들이 있는데 네. 이용자 수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는 듯하다가 다시 주춤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쿠팡 사태가 업계 전체, 그러니까 즉 이커머스 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쿠팡에 대해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오늘 오전 11시경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유출자를 쫓는 동시에 쿠팡 측에 보안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 외국인 주택 거래 수가 급감했다고요? 네, 뭐 사실 예상한 대로인데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토지가 시행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외국인 주택 거래를 집계해 보면 1,080건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보면 40%가 급감을 한 겁니다. 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하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이런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 건수도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거래가 급감한 곳을 보면 역시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고요. 특히 서울 내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 가운데 강남 3구나 용산구의 경우에는 거래가 4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토지의 영향으로 봐야 되고요. 앞서 지난 8월이었죠.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수원을 비롯한 23개, 또 인천 중구까지 다 포함한 인천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토지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투기 목적으로 갭 투자 등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네. 이런 영향이라고 봐야 되고요. 한편 또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체류 자격이나 주소 또 180일 이상 거소 여부 등 이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공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기존에는 이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관련 서류를 내야 했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통계가 눈에 띄더라고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수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요? 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요. 네. 2024년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21만 6천 가구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800만 가구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36.1%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네. 2인 가구는 29%, 3인 가구, 4인 가구 순으로 나타났고요. 또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 고령자가 되겠죠. 70세 이상이 20%에 육박을 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1인 노인 가구 수가 가장 많다라는 얘기고요. 이전 같으면 노인이 되면 이제 부양을 받고 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노인 가구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게 1인 가구가 놀랍네요. 독거노인 가구가 이제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0대와 29세 이하 청년층 비중이 높았고요. 여자는 70세 이상, 60대 등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네. 지역별로 보면 1인 가구 10가구 중에 4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1인 가구의 뭐 경제력이든가 기타 지표들도 좀 조사됐던데요.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경제 상황은 아직까지 취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인 가구의 연소득은 3,423만 원, 전체 가구 평균의 46.1%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또 4,019만 원 정도의 빚을 끼고 2억 2,302만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1인 가구 중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9만 7천 가구. 이는 이제 수급자 10가구 중에 7가구에 이르거든요. 그 비중이 네네. 매년 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1인 가구 가운데 아까 노년층 가구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빈곤층의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통계로 잡히고 있는 것이고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2%. 이게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이기는 한데 전체 가구의 주택 소유율 56.9%와 비교하면 역시 현격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8분입니다. 환율 안정을 위한 개입을 시사했던 정부가 오늘 이제 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뭐 수출 기업의 환전을 좀 지원한다든가 해외 투자 확대 또 외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들의 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또 환전할 때 뭐 인센티브 제공 같은 정책 연계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FOMC의 금리 결정도 환율에 어떤 변수가 될지 시장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전망 해볼게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얼마죠? 오늘? 오늘도 1,450 몇 원 넘어간 것까지 보다 왔는데 네. 뭐 내려가긴 했는데 네. 오늘 그 새벽에 우리를 되게 놀라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바로 일본 지진. 깜짝 놀랐어요. 예. 새벽 1시 몇 분이었나요? 그래서 진도 그랬던 7이 것 같아요. 넘는. 예. 그래서 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가 이번에 큰 피해를 본 걸로 나오는데요. 특히 그 동영상보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빈 사무실에 CCTV를 틀어놨는데 온천지가 흔들리는. 그래서 이게 옛날 그 동일본 대지진 때도 진도 7의 지진이 오고 그 다음에 9.3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추가적인 지진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 속에 일본의 이제 정책금리 인상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들까지 나면서 엔 약세가 또 157엔 또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네. 때문에 네. 이 신호가 혼재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1,468원, 70원 이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예, 50원까지 잠깐 갔다가 네. 그래서 이제 1,400이라는 숫자가 어느덧 이게 몸에 좀 익숙하고 이걸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젖어 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 얼마 사이에는 정말 이대로 계속 환율이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시장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고 환율 전망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환율 1,400원대가 이제 뉴노멀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 보여집니다. 예, 저도 이제 드디어 인정하기 싫었는데 인정하게 됐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율 내려갈 때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이 내려갈 때 물가가 안정되고 네. 금리가 인하되고 네. 외국인 입장에서도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평가 이익이 발생하니까 주식도 더 사주고 채권도 더 사주는, 물론 이제 실물 경제는 안 좋아질 면도 있겠지만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환율 내려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게 이제 그 금융 수지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 10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표가 나왔는데 네. 예, 여기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뭐가 충격적인 거죠? 예, 한 달 동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가 180억 불을 넘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예, 네. 1번 질문 바로 밑에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월별 금융계정 예, 자본수지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거기서 주식, 그 네. 증권 투자 자산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돈입니다. 네. 해외로 나가는 돈인데 이제 보시면 한 달 동안 172억 불이 나갔는데 네. 채권 쪽에서는 순매도, 그러니까 네. 해외에 투자해놨던 걸 좀 팔았고요. 대신에 이제 해외 주식을 180억 불 샀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1월부터 10월 사이에 약 900억 불 정도가 해외로 나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돈은 올해 이제 1월부터 10월 사이에 30억 불 들어왔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해외에서 돈은 거의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거의 지금 900억 불 정도 우리 네. 돈으로 뭐 따지면 한 130조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해외로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제 해외로 쭉 나가는 과정에서 예.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서 참가자들이 뭐랄까 이렇게 환율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해외 주식을 사자라는 그런 태도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늘 이야기합니다만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1년에 거의 900억 불, 이대로 가면 1000억 불은 쉽게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나간 덕분에 이제 올해 우리가 해외로부터 받은 이자랑 배당금이 무려 2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지라고 들어보셨을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이대로 가면 한 1000억 불 정도 우리나라 돈이 나가고 네. 그 1000억 불 나간 돈들 중에 한 20%는 국내로 환류된다. 그러나 순수하게 따져보면 한 800억 불 되는 돈들은 나가는 해외로 거죠. 나가게 되니 우리가 경상수지로 1년에 한 1000억 불 정도 흑자 나는 돈은 있지만 그 흑자 나는 돈들 중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해외로 나가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라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직접 투자가 한 300억 불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네.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수지차를 다 계산을 해보면 경상수지로 벌어온 돈을 탈탈 털어서 그대로. 해외로 나가고 있고 또 해외로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 네. 이걸 지켜본 투자자들이 앞으로 환율도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 제가 환율이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래 보여집니다 하면서 이 수치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조금 더 얘기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달러 사자가 많이 늘어난다. 예. 두 가지 경로로 시작됐는데요. 이제 네. 첫 번째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주식을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이런 아주 유명한 상품이 있는데 네. 이 상품의 35%가 한국 사람입니다. 네. 전체 매수자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 한 종목만 37조 원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의 몇몇 종목에서는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돈이 나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나간 경로가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ETF가 네. 순자산 총액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자산 네. 총액이 10조를 넘었습니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 다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10조를 누가 사면 그 돈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혼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막 움직인다 해두면 펀드가 아니죠. 미국 가격과 일치시키는 거래를 해야 됩니다.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10조 원치를 누가 샀다면 네. 10조 원을 환전해서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 S&P 500 지수를 사놓지 않으면
만에 하나 가격이 흔들리는 경우 이 펀드 파산할 수 있겠죠. 그걸 또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ETF라고 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우리 국내에서 살 때 네. 그만큼 또 해외로 달러가 나갑니다. 네. 이 두 가지 경로들이 제일 크고요. 이제 마지막 경로는 국민연금. 네. 근데 그럼 국민연금은 근데 직접적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네. 매년 한 200억 불, 300억 불씩 지금 매년 20년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직접적인 뭐 당장 방아살 땡겼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가장 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직접적 거죠? 요인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국의 뭐 200억 불, 매년 200억 불 동안 이제 10년 동안 투자해줘. 네. 이제 이런 요구들도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지난 한 5년을 보면 연평균 한 300억 불 가까이 미국의 직접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도 좀 맞지 않고 결국 아직도 돈이 나간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 요인은 결국 해외 직접 투자 및 ETF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지금의 환율을 만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부 설명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미국으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런 아주 단순 명쾌한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네. 현실은 정반대였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 줄었고요. 네. 그리고 주식에 비해서 그 규모도 누적 규모도 270억 불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환해지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할 줄 모르고 달러를 미리 팔아둔. 예, 이제 네. 예, 그래서 이 요인은 뭐 그냥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한 4분의 1 정도의 영향에 불과한 요인이고 네. 예, 더 나가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이제 곧 인하할 거라고 우리 예상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이들도 계속 좁혀질 가능성이 있으니 네. 이거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의 돈의 유출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좀 약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1,500은 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내년에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1,500에 육박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올해 달러화 기준 명목 GDP가 작년보다 얼마 줄었다고요? 0.9%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던데, 자, 환율이 오르면 아까 이제 환율이 오르지 않는 게 지금 금융시장에 좋다고 하는데 국가 전체 경제를 봤을 때 환율이 오르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걸까요, 예, 실제로? 일단 기업들이 좋고요. 예. 소비자들이 힘듭니다. 경제로 보면,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좋은 이유는 기업들도 수출 수입하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이 100%를 넘는 그렇죠. 시군 쓰셨는데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우리가 네. 부를 만큼 한국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중은 53%가밖에 안 되고 절반 이상을 수출을 하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수출 대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 때는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실제로 뭐 내년에 삼성전자 기업 이익이 영업이익이 100조가 넘을 거다. 이런 뉴스들,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들이 보도될 정도로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고요. 실제로 네. 1, 3분기라고 하죠. 이제 9월 달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만 봐도 200조를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 이익이 제가 봤을 때는 330조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2,000조니까 네. GDP 15% 이상에 달하는 이익을 가져왔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한테서 이렇게 네. 가져온 이익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해외에서 번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돈들이 국내에 그러니까 유통은 다는 안 되지만 일부 네. 유통될 테니까 네. 대기업 직장인분들은 특히 수출 대기업의 직장인분들은 내년 봄에 아주 보너스 잔치를 벌일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점이고요. 이제 나쁜 점은 최근 기름값 올라가는 거 느끼시죠? 다들 느끼시죠. 네. 예, 그리고 이번 한국 통계청에 이제 이름 바뀌었는데 국가 데이터처에서 국가 데이터처, 네. 예, 데이터처, 네. 예, 어렵더라고요. 데이터처에서 금방 이거져요, 네.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까지 또 올라오는 이런 네. 모습들이 나온 게 환율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환율에 따른 내수 부분에 또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상승하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계속 우리가 금리 인하를 좀 기대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막힌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지만 네. 또 다른 하나는 아니 한국은행이 손을 놓고 있었어야 되겠냐라는 여론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대체로 수출 대기업에게 이익이지만 국가 경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네.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환율의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배경을 잡아야지 환율이 내려갈 텐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부가 오늘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환율 방어에 나서긴 했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처음부터 가는 게 원인과 그 대책이 좀 따로 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뭐 추진한다거나 또 뭐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외화채는 할 만합니다. 할만해요? 예, 이거 우리나라만 뭐 이런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요. 제 이거를 연금이 채권 발행해서 대출로 운용한 첫 번째 사례가 네. 캐나다 국민연금입니다. 네. 예, 세계 9위의 연기금이고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자랑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연환산 복리 수익률 9%를 기록하는 세계 최강의 연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제로금리 정책 쓰던 10년 전에 네.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전체 운용 자산의 3분의 1을 대출로 메운 그 뒤 수익률이 이제 폭발적으로 높아진 사례도 있어서 네. 뭐 외화채 발행한다 뭐 이런 것들은 법 개정하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부채를 발행하는 거는 네. 우리가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대안이었잖아요. 연금으로 기금 예, 재원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좋은 담보니까 아마 금리는 굉장히 싸게 발행할 수 있을 겁니다. 네. CPPIB 그 캐나다 연금도 되게 네, 금리가 네. 낮았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해볼 수 있는 선택지다. 그러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이게 근데 또 연금의 운영의 수익성은 좀 높일 수 있는데 변동성도 이제 왜냐하면 빚을 져서 투자하는 거니까 만에 하나 우리의 투자 판단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좀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 고스란히 예, 그렇습니다. 피해를.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국민연금이 한 20% 수익이 나서 네. 역사상 최고 수익률이 잘했죠. 나고 예. 엄청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만에 한 번만 좀 잘못 수익이 안 나오면 이 모든 책임을 또 물으려 들 테니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랄까 신중한 판단들이 필요한데 너무 이게 이 외환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네. 저같이 이제 연금 출신인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연금이 채권 발행하자고 외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게 이런 목적으로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기대된 이야기 효과는 있어 보인다. 있긴 있죠. 왜냐하면 예. 국민연금이 앞으로 지금 이번에 국민연금의 그 운용자산 규모가 1,400조를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GDP의 거의 한 60% 이상으로 사실 좀 과도하게 커요. 근데 이 연금이 매년 200억 불에서 300억 불씩 매년 달러를 산다 그러면 네. 외환 시장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제약하자라는 측면에서 수합도 하고 네. 외화채도 발행하자. 네.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좀 요게 모든 대안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 제가 약간 지적을 조금 하자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요새 계속 늘고 있다는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요,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그 지난 20년간 외환보유고와 환율의 관계는 반대로 갑니다. 네. 환율이 상승할 때는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줄어든죠. 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보유하던 달러를 팔아서 네.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안정시키니까.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급락할 때는 또 달러를 사들여서 너무 급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그런데 일종의 이제 다목점댐 같은 역할을 근데 하는 곳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 특히 외평채를 지난 10월에 발행을 해서 실탄이 두둑한데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건 네.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될 수 있죠. 결국 이건 이제 민간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불만이 높아지게 된 직접적 이유가 여기 있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일을 안 하면서 왜 우리 민간의 책임만 돌리느냐라는 반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왜 외환보유고 안 쓰냐 하고 이제 저희가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미국과 그 투자 협정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외로 미국으로 이제 돈을 보내야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비축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설명들도 있었는데 그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300억 불 정도 대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가 기존에 네. 있으니까 네. 사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돈이 그 돈이니까 미국에 투자해야 될 돈들은 다들 그쪽에서 나가야 되는 돈들이니까 네. 적절하게 포장하고 또 이렇게 협조를 하면 될 일 같은데 네. 굳이 우리나라에서 외환보유고를 몇백억 불씩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쏴줘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죠. 네, 그 FOMC 회의 결과가 곧 나올 텐데요.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란 시장의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일견 환율이 좀 진정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양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설명해드리자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외환 시장에 환율 상승을 일으킨 가장 주된 요인이다라고 믿는 분들은 금리 인하되면 당연히 환율이 안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믿는 분들은. 예, 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외 주식 투자 나간 거에 비해 채권이 네. 4분의 1밖에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그만큼- 인한 요인은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고 오히려 네. 미 증시가 만일 금리 좋아질 거 인하로 아니야. 좋아지면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가 네, 그리로 10월에 갈 거 아니에요. 폭발했던 걸 우리 네, 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한국 투자자가 가서 주가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반대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연말에는 그래도 뭐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출 대금들을 가지고서 국내에 가져와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또 원자재 대금도 주고 여러 가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져올 거다라는 그런 정도의 환율의 약간의 안정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네.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됐다고 해서 미국 네. 달러가 계속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내려간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정말 금융시장 전망하는 것 중에서 환율에 대한 예측만큼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일본 지진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중앙은행 그 금리 결정도 전 세계가 관심인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깐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요새 외환 시장에서 저희 같은 이제 FX 딜러라는 사람들은 다 M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작년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8월 8일 예, 날짜도 저는 기억합니다. 기억하죠. 네. 예, 그날 너무 그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 4,000엔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4만 포인트. 패닉이었습니다, 사람들. 예,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음.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이제 투기적 거래를 청산시켜 금융시장을 혼란에 몰아넣을 거라는 공포 때문에 네. 일본 엔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이번 지진 때문에 또 엔화가 약세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들의 효과가 잠깐 장중에 나오고 네. 그냥 다시 또 환율이 튀어버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사실 환율을 정책 당국이 어떻게 하기는 좀 여지가 많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끝으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환해지 하라고 말하기가 이제 진짜 무서운 시장인 거죠. 네. 왜냐하면 환해지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도 환율 계속 올라가니까 손해가 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자연 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만에 하나 약세로 돌아서게 될 때 그때 좋은 자산들이 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제 의견입니다만 어떤 이유로 미국 증시나 이런 게 조정을 받아서 환율이 급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는 그때는 그 채권도 꽤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이래서 저희들이 자산 배분하라고 권하는 거죠. 네. 정책 당국은요. 우리 정책 당국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올해 전 세계 주가 상승률 1위인데 돈이 이렇게 나간다. 이건 뭔가 신뢰가 상실됐거나 투자자들이 너무 쏠림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런 우리 국내 시장,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상실 문제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왜 이렇게 잘 안 먹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진지한 고민 그리고 또 너무 이야기가 말만 빨리 나오고 실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기대에 못 미친 경우들 그러니까 기대의 조정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초늑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돈 관리 계획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회 초년생들의 그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보통 신입사원이 회사 들어가면 퇴직연금 제도 선택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먼저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나라 기업에 얼마나 도입이 되었나 말씀드리자면요. 전체 기업의 한 25% 정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75%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기업에 입사했다면은 기존대로 이제 퇴직금 제도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셋 중 하나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확정급여형인 DB형이거나 네. 두 번째 확정기여형인 DC형이거나 네. 혹은 이 두 가지가 다 도입된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DB형 같은 경우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퇴직금 제도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근로자가 받게 되고 근로자가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DC형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회사가 지급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DB나 DC 중에 하나만 도입이 되어 있다면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그럼 근로자는 그 제도를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둘 다 도입이 된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그러면 입사할 때 고를 수 있느냐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입사할 때는 DB형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가 되면은 그때 이제 DC형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DC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간다면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부담금을 그러니까 근로자가 직접 예. 운영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입사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입사 후에 1년 후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때부터 매월 혹은 뭐 분기나 반기 뭐 이렇게 회사가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부담금이 이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내 DC형 계좌는 어떻게 만들죠?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어떤 금융회사에서 DC형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선택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 상황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는 은행도 있고요,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근로자가 마음에 드는 곳에 이제 DC형 계좌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은 만들고 나면은 이제 그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내 DC형 계좌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좌에 부담금이 들어오면은 네. 펀드나 ETF를 매수하기도 하고 뭐 예금에다 넣어둘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런 상품을 매수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현금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사회 초년생이면 이제 퇴직연금 투자 운용에 이제 첫걸음을 떼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 좀 뭔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네.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려야 이게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럴 땐 어떤 자료를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회사 들어갔으니까 뭐 퇴직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그냥 나랑 먼 일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회사에 적응하다 보면은 이제 바빠서 이제 또 그 퇴직연금을 이제 방치하고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사회초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언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조언을 해주실 때 좀 팩트 기반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내놓은 퇴직연금 투자 백서라는 자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게 그때 일부라는 표시가 따로 있지는 않았었지만 그게 일부였더라고요. 네, 이번 일부였고, 새로 나와서 2부가 됐군요. 네. 2부는 지난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 그러면은 한 넉 달 만에 2부가 네. 나온 거네요. 네, 자, 맞습니다. 그 6월에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트렌드 어떻게
설명해 주셨죠? 제가. 네. 예.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DC형 퇴직연금과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들의 경우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요. 아직 그 예금에 두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네. 그렇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펀드나 ETF,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되는 그런 적립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나 좀 살펴봤더니 ETF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에 적립금이 몰렸고요. 그리고 네.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운영되는 타겟 데이트 펀드 TDF 중심으로 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퇴직연금 투자자들의 연간 수익률을 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평균 연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5.18%, 그러니까 이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입니다. 근데 상위 1%를 봤더니요. 연수익률이 22.7%가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수익률 차이가 네. 크군요. 네,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그 투자 백서 2탄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단순 평균보다는 이제 내 또래, 뭐 같은 세대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도 네. 또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1편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편에서 담고 있는 부분은 이 수익률 높은 사람들을 이제 세대별로 다 나눠서 이분들이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나랑 또래인데 투자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고요. 네. 근데 이 자료 보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이 잘한 사람들을 이제 또 무작정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의 그런 위험 성향이나 그리고 뭐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DC형 퇴직연금 그 수익률 상위권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예. 보라는 말씀이신데 이건 어떻게 선발이 돼서 그 상위권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네, 이 백서 자체는 20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연령대가 다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분석 대상이 은행, 증권, 보험 이제 그 금융회사에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적립금 잔고가 1,000만 원 이상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선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들을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5개 연령대별로 나눴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연령대별로 수익률 상위 100명씩 잘라서 총 1,500명을 퇴직연금 투자 고수로 선발을 했습니다. 1,500분. 네네. 자, 그러면 20대 그 DC형 퇴직연금 그 고수들 네,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수익 1년 그 20대 평균 네. 평균 그 고수가 아닌 전체 평균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고수들은 13.5%를 기록해서 한 3.8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20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제 1,000만 원을 넣어두고 36만 원 정도 벌었는데 네. 이제 B라고 하는 이제 고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적립금으로 135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큰 차이가 이제 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아까 적립금 잔고가 1,000만 원 이상이니까 20대도 예, 예. 1,000만 원 넘게 넣은 사람들을 네네네. 대상으로 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산 구성에서 오는데요. 평균적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적립금을 이제 예금에 두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간에 펀드나 ETF, 즉 실적 배당형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수익률을 나누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요. 네. 20대 퇴직연금 투자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전체 적립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네. 750만 원은 펀드나 ETF에 배분하고요. 네. 그리고 100만 원은 현금으로, 그리고 아하. 나머지 150만 원은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DC형 퇴직연금 경우는 위험자산 투자 그 한도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적립금이 한 70%까지만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만일에 네. 내가 그 20대고 젊으니까 또 오래 투자할 수 있으니까 주식 비중을 또 높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경우에는 30% 안전자산 같은 경우가 TDF를 이제 안전자산으로
TDF 같은 경우로 이제 그 주식 비중이 높더라도 위험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TDF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20대 같은 경우에는 은퇴 시점을 뭐 2050년 생각한다. 그러면 TDF 2050 같은 경우에는 타겟 펀드니까 주식 비중이 높더라도 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20대 퇴직연금 투자 고수들은 주로 어떤 상품에 투자했어요? 네, 가장 많이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상품은 1위는 나스닥 100 ETF고요. 네. 그리고 2위는 미국 S&P 500 ETF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3, 4, 5위도 거의 S&P 500 혹은 나스닥 100 추종하는 ETF, 이제 다른 브랜드의 이제 상품들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0대 퇴직연금 투자 고수들은 미국 대표 지수에 또 많은 적립금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꾸준히 장기간 적립금으로 모아가기가 좀 좋은 게 이 미국 대표 지수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대 네. 퇴직연금 고수들 상품 선택이 좀 너무 미국으로 쏠려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네. 한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5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범위를 좀 넓혀서 10위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국내 투자한 상품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6위에 국내 주식형 펀드, 뭐 7위에 채권 혼합형 펀드, 9위는 이제 조선주 ETF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최근 이제 정부가 이제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 20대 퇴직연금 고수들도 좀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뭐 코스피 200도 이 순위에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투자를 ETF로 할 때 구성을 어떻게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S&P 500이나 코스피 200이나 이런 대표 지수 같은 거를 좀 중심축으로 두시고 그리고 테마형 상품은 가급적 좀 적은 비중으로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적은 비중으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백서에서 그 20대 분들 말고 이제 나머지 윗세대 같은 경우에 테마형 ETF 쏠림이 좀 너무 심하다는 오히려 좀, 윗세대들이 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테마 쏠림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 좀 국내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그 테마들인데요. 조선, 방산, 원자력 ETF들이 네. 좀 상위권에 위치해 역시 있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조방원. 이제 네. 그각 30대 이후부터는 이제 그 평균 수익률이랑 막 10배씩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네, 그래요. 그 테마형 ETF는 퇴직연금에서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하셨나요? 네. 너무 쏠림이 과한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게 좀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이게 노후 자금이고 이제 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률만큼이나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그 테마형 ETF 같은 경우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는 한데 반대로 테마 인기가 식으면은 네. 이 테마가 발전 가능성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외면하면은 이제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을 이제 계속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퇴직연금을 이제 테마형 ETF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은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좀 타격을 적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요? 어렵습니다. 위로 뛰는 거, 아래로 네. 뛰는 거 잡기 어렵잖아요. 수익률 안정성 다 네.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DC형 퇴직연금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끝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고수들이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그리고 투자를 배우는 시기에는 이제 공부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맡기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연금 투자에 적합한 펀드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TDF라든지 네. 혹은 뭐 디딤 펀드, 디폴트 옵션 이런 그 자산 배분형 상품을 딱 하나 고르신 다음에 그거 하나에만
동안 꾸준히 적립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이런 자산 배분형 상품을 전체로 두지 않고 조금씩 네. 뭐 10%, 20%, 30%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서 네. 내가 어느 정도 변동성 견딜 수 있나 이런 거를 체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말 일할 기간이 길고 네. 한데 벌써부터 한다니 사실 부럽기도 하거든요. 퇴직연금 투자 시작하는 20대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네, 최근 뭐 정년 연장 이야기도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회초년생은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투자가 위험이 있긴 하지만 뭐 네. 기간이 길수록 자산을 분산할수록 위험이 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